제가 그래도 이더리움을 좋게 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담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2021년도 상반기에도 불장이 왔었고 그때도 이제 어떤 식으로 왔었냐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상승장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최고점은 지금 월가 기관들이 바라보는 비트코인의 시선이 바뀌었거든요. 오늘 모신 분은 코인 이슈 경제 채널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죠? 박은성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비트코인 그동안 계속 하락세, 횡보세 보이다가 이제 최근에 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이제 비트코인의 4년 반감기 그 사이클 이게 깨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이켜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시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지는 않는데 4년 반감기 사이클이 깨졌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네. 보통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이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을 달성을 하거든요. 2012년도에 첫 번째 반감기가 있었고 1년 뒤에 2013년도 11월 달에 최고점이 나왔고요. 두 번째 반감기인 2016년도에는 1년 5개월 뒤에 17년도 12월 달에 최고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20년도 5월 달에는 21년도 11월 달 1년 6개월 뒤에 최고점이 나왔고요. 그럼 이번에 24년도 반감기 때는 올해로 가정을 했을 때 올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비트코인의 최고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4년 반감기 사이클이 우리가 지금껏 그동안 4년 동안 공급량이 줄면서 개수가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는 원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보다 월가 기관들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주체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공급량이 준다, 절반으로 준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거는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죠. 떨어지기도 하고 요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비트코인 분기 수익률이거든요. 네. 보통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반감기가 있는 해 4분기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요. 네. 그 다음 연도 1분기에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2012년도에 반감기가 있었고 12년도 4분기에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네. 13년도 1분기에 오르고요. 16년도 4분기, 17년도 1분기, 그리고 20년도 4분기, 21년도 1분기. 근데 올해 보시면은 24년도 4분기에는 많이 올랐는데 올해 1분기가 깨졌어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지금 1분기가 깨졌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반감기가 있는 해 다음 1분기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17년도, 21년도에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1분기가 깨졌죠. 네. 그래서 이러한 4년 반감기 사이클이나 패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깨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부터 10월까지 비트코인 최고점이 나온다고 하면 그 이유는 4년 반감기 사이클보다는 미국 대선 4년 사이클이 좀 더 신비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4년마다 뭐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려면 돈을 찍어야 되고 그 유동성 확장이 우리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원인이 이제 뭐 그런 뭐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유동성이 언제 풀리느냐 이게 중요하다 상승에는 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지난번 그 이더리움이 2025년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정말 지루하게 안 움직이다가 최근에 좀 움직였죠. 맞아요. 상황도 좀 한번 점검해 주시죠. 아마 2월 달이죠. 제가 했을 때도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떨어졌을 때인데 운 좋게도 출연하기 전에 이렇게 이더리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이더리움 가격을 좀 좋게 보는 이유가 트럼프 행정정책의 암호화폐 정책 중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이 이더리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이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은 첫 번째 경제적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많은 자본을 유입시킬 수 있거든요. 트럼프 행정정책이. 네. 그렇게 되면 뭐 ICO를 통해서 많은 자본을 유입시킬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라던가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라던가 이런 유명인들이나 기업들이 알트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달러 기반화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자본을 유입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채권 발행이 있을 수 있겠네요. 뭐 미국 국채든 아니면 뭐 회사채든 아니면 뭐 펀드나 ETF 상품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많은 자본을 미국이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관광객들이 뭐 여행을 간다고 할 때도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미국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보통 트럼프랑 1기 때도 그렇고 파월 연준의장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연준과 사이가 안 좋은데 연준의 권력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한 가지가 스테이블 코인이 되거든요. 네. 항상 연준의 독립성을 부정해온 인물이 트럼프인데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파월 보고 금리를 내리라고 했었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쪼듯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파월 연준의장만큼 트럼프 얘기를 안 듣는 정치인은 없는 것 같아요. 달러 발행 권력을 질 수 있다면 말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발행을 하고 정부에서 규제를 해준다고 하면 연준의 영향력은 조금 더 약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도 좀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더리움이 나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전체 유통량 중에 60% 이상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발행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미국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그 시가총액 100억 달러 이상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연준한테 규제를 받고 그 밑에 이제 발행한 그 스테이블 코인사들은 주정부한테 규제를 받는 법안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통과가 된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뭐 은행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시장이 커질 거고요. 그럼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던가 아니면 암호화폐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전성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성, 확장성이 될 수 있겠죠.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더리움이 뭐 롤백이라던가 아니면 이더 뭐 체인이 멈췄다던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랑 많이 비교들을 하시니까 솔라나를 예를 들어보자면 밈코인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체인이 가부화가 걸리고요. 네. 그리고 전송 지연이나 아니면 뭐 메인넷이 중단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안전성 부분에서는 이더리움을 따라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대중성, 확장성 부분을 보면 뭐 디파이나 NFT, 뭐 메타버스, RWA 같은 모든 섹터들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구동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 분야에서도 이더리움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나 은행들이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던가 아니면 신규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더리움 생태계밖에 없죠. 대안책이. 자기네들이 자체 네트워크를 뭐 발행하던가 아니면 코인을 발행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수익은 당연히 좋을 겁니다. 수익은 좋을 건데 이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존 전 세계 많은 고객들을 갖고 있고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속도나 가치 측면에서는 당연히 따라갈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좀 큰 네트워크, 큰 곳에서 사업을 성장을 시키고 확장을 시킨다 그러면 당연히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솔라나 얘기가 좀 나와서 네. 그 솔라나 기반으로 그 워낙 그 트럼프 대통령도 좀 여러 가지 코인들, 패밀리 코인도 그렇고 자신 코인도 그렇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솔라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더리움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의 의중이 많이 달려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요게 솔라나랑 이더리움을 조금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솔라나는 이제 소매용에 좀 적합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관들용 그렇게 적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솔라나 같은 경우는 좀 대중적이고 뭐 미국이 뭐 밀어준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매용이나 아니면 뭐 이런 좀 유틸리티 부분에 조금 강점이 있고요. 이더리움은 조금 안전성, 기관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죠. 그래서 이걸 좀 경쟁자라기보다 구분해서 봐야 될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전성, 그다음에 확장성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많은 그 어떤 스테이블 코인에서의 어떤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그 이더리움 그 뭐 무겁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좀 그리고 그 플랫폼 자체가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너무 올드하다라는 네. 평도 있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한 거는 맞아요. 부족한 거는 맞고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뭐 알트코인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볼 때 기술력이 좋아서 그 알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 좀 알트코인 투자는 지금은 제도권 밖에 있기도 하고 좀 뭐라 그럴까 투기성이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기술적으로 보고 솔라나를 기술적으로 보고 요건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 솔라나보다 더 좋은 뭐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못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코인들이나 그런 네트워크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ETF
ETF와 관련해서 이더리움의 가격은 올랐는데 ETF를 사는 그 기관의 유입량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건 좀 아직 저조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 유입량이 좀 저조하긴 하거든요. 가격은 많이 올라가는데 ETF 유입량이 좀 저조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제가 월가 기간이어도 이더리움 ETF는 안 살 것 같아요. 매력도 없고 뭐 쓰임새가 없죠. 지금 보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17년도 뭐 18년도 예전에 이더리움의 상승을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더리움을 좋게 생각하는데 네. 그냥 월가 기관들 뭐 헤지펀드들 이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력이 없죠. 지금 시점에서. 그렇죠.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승인을 좀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자율이 한 2%에서 3%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 국채 이자율이 한 3%에서 4% 정도 되는데 굳이 월가 기관들이 담을 필요가 없죠. 이더리움 ETF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기관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할 겁니다. 받지는 못할 건데 금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확실히 뭐 미 채권들 그 금리가 상당히 높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그래도 이더리움을 좋게 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담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금리 인하죠. 네. 금리를 내려주면 당연히 기관들도 포트폴리오의 위험성 자산 그 비중을 높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히 이더리움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이 올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는 가정하에 네. 그때부터 보통 이젠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에 근접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알트코인을 투자할지 찾으려고 해요. 네. 이거는 코인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그게 무슨 소리지? 하실 건데 우리가 그 사람의 본능 중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상황이 반드시 반복될 거다 이런 심리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껏 12년 동안 비트코인이 상승한 이후에 알트코인 물량이 반드시 왔었어요. 네. 단 한 차례도 안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코인 투자자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아, 비트코인이 이렇게 최고점 랠리를 찍으면 다음에는 알트코인이 시장이 오겠구나, 불장이 오겠구나. 추세가 반복될 거라는 이런 심리가 있고 본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월가 기관들도 요거를 놓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으면 이더리움이나 그런 알트코인들이 보통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하죠. 하고 이번에 만약에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다음 크립토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존하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이더리움밖에 없거든요. 네. 현물 ETF 승인이 된 게 이제 이더리움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뭐 솔라나나 리플 이런 애들이 되면은 선택지가 많아지겠지만 지금 당장 이더리움이 기관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알트코인의 유일한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괜찮게 봐요. 그래서 그때 되면 아마도 많은 비트코인에 몰려있던 자본들이 이더리움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때가 바로 ETF의 어떤 유입량, 그러니까 ETF가 커지는 시점이다. 네. 하긴 뭐 ETF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 ETF의 인기가 올라가면 돈이 유입이 되면 그 돈으로 현물을 사야 되니까 맞아요. 이제 어떤 새로운 강력한 수요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기대. 근데 지금 그게 없이도 이더리움이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올라주는 모습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뭐 암호화폐 내에서도 수요는 있으니까요. 가격 상승은 있겠죠. 그렇군요. 우리 조금 전에 금리 인하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네.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이번에 사실 그 미국 경제, 미중 갈등, 관세 전쟁 이런 것으로 점점 안 좋아지면서 연준이 움직이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네.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게 또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는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뭐 관련된 어떤 자산, 뭐 지금 말씀하신 이더리움의 가격도 상승 시점이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금리 인하를 기다리실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월가에서 바라보는 시점은 9월 달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오히려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가 되면서 9월 달로 좀 늦춰졌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6월 달이나 7월 달에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붙죠. 6월 달, 7월 달까지 트럼프의 관세 이런 협상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는 명분이 된다.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이 관세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물가를 상승시킬 건지, 아니면 반대로 소비 감소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시킬 건지, 이게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협상 완화를 통해서 해소가 된다.
그럼 연준이 입장에서도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명분이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6월달, 7월달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시장은 금리 인하를 선반영할 수 있거든요. 네. 요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작년 거거든요. 2024년도 9월 19일 날 잭슨홀 미팅. 그때 연준이 이제 50bp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50bp 금리를 인하를 했으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반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보시면 지금 올라가죠. 네. 그리고 4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5월 26일 날 금리가 높았다가 최저점을 찍죠. 우리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 시장은 항상 선반영을 해요. 만약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다. 그러면 뭐 3개월 전이 됐던 2개월 전이 됐던 뭐 4개월 전이 됐던 5월부터 채권 금리가 쭉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선반영됐던 게 사그라지고 9월 19일 이후부터는 다시 채권 금리가 올라가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정치적 위기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지정학적 위기나 뭐 전쟁이 터졌다던가 가장 빠르게 시장에 반영을 하는 게 채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여름에 금리 인하를 해주면 너무 좋겠죠. 네. 근데 만약에 안 해주더라도 6월달, 7월달 FOMC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장이 나와서 뭐 9월달 금리 인하 언급이라던가 아니면 뭐 언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시장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채권 시장이 미리 금리 인하가 선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6월달, 7월달도 시장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 금리를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압박도 받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명분이 없죠. 명분이 있어야 내릴 거고 만약에 금리를 나중에 늦게 내려서 경기 둔화라던가 경기 침체로 빠지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거든요. 네.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늦게 내려서 경기 침체가 됐다. 요즘 잘하는 게 이거 다 바이든 때문이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도 네. 이렇게 해주고 싶은 명분만 생긴다면 해줄 수밖에 없다. 하고 싶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시점이 알트코인의 어떤 불장 시점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쨌든 불장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주역이 이더리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맞아요. 어떻습니까? 언제쯤 어떤 것이 계기가 돼서 이런 불장이 시작이 될 것이냐? 일단은 뭐 알트코인 불장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뭐 이유들이나 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큰 거는 뭐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가 실제로 안 되더라도 채권 시장에 선반영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전 개인적으로 알트코인 불장이 이번에도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방송에서도 4월 한 달 동안은 비트코인 가격이랑 도미넌스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실제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4월 달은 회복을 했고 5월 달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 트라이를 하는데 2021년도 상반기에도 불장이 왔었고 그때도 이제 어떤 식으로 왔었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을 찍고요. 고점을 찍은 이후부터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빠집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모여있던 유동성들이 알트코인으로 흩뿌려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알트코인 불장이 전개가 되는데 21년도 상반기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까지 갔다가 네. 40% 아래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다른 점이 이번에는 좀 약간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21년도와 25년도에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환경이 달라졌거든요. 21년도에 비해서 25년도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도 그렇고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를 넘는다?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상승장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최고점은 60% 중반에서 한 60% 후반 정도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거기서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면 알트코인 불장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그리고 21년도 상반기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 아래까지 빠졌잖아요. 저는 이번엔 40% 아래까지 빠진다? 좀 힘들 거라고 봐요. 뭐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바로 회복하는 건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40% 아래까지 빠지기 좀 힘들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월가 기관들이 바라보는 비트코인의 시선이 바뀌었거든요. 트럼프 행정 정책도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펀더멘탈이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빠질까라는 생각에는 의문이 들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021년도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락을 했고 이번에도 급락은 하겠지만 그 급락하는 폭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폭이 작다는 건 그만큼 알트코인의 불장의 화력이 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은 다 오르겠지, 다 상승하겠지. 근데 저는 거기에는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것만 오를 수 있는 오르는 맞아요. 장이 올 수도 있다. 네, 개별적으로. 작년만 보더라도 리플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랬죠. 네. 장 연말에 거의 한 7, 8배가 확 올랐죠. 네, 리플, 솔라나 많이 올랐는데 많은 분들이 알트 불장은 안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온체인 데이터로 보면은 뭐 우리가 만족할 만한 알트 불장은 아니지만 알트 불장이 온 거는 맞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정 알트코인만 개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찌됐든 간에 후행 지표라는 거,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생각하시는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몇몇 종목들의 어떤 그 급등 이러한 것들이 알트코인의 불장을 의미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더리움 어느 정도까지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바뀐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불장에서 어느 정도의 상승률이 나올 것이냐. 이제 그걸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이제 보통 기대치가 있으니까. 최저점 가격 대비 그래도 한 5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200만 원 초반대면 1000만 원에서 뭐 오버슈팅 쏜다 그러면 한 1500 정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역시 작년에 리플에 이어 올해는 이제 이더리움이 그런 식의 상승이 급등이 좀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